자, 여러분들이 또 USB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USB 충전이죠. 충전. USB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단자에 5V 전원, 즉 VCC와 GND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타입C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USB 그 커넥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충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기공학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 충전되는 것이지 뭐 모든 충전기나 USB 케이블이 다 똑같이 충전되는 건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USB의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그 볼테이지하고 그 전압하고 커런트 전류가 지원되는 규격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배터리 차징 프로필에 따라 가지고 또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 USB 그 2.0 같은 경우에 저출력 장치라고 해가지고 5V 전압을 쓰는 거는 다 똑같이 뜹니다만은 그 USB 그 커넥터 케이블 통해 가지고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다 다릅니다. 저출력 같은 경우는 100mA 즉 0.1A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 0.5W 밖에 안 되죠.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의 충전 전력이 예를 들면 5W다. 그런데 0.5W짜리를 쓴다. 그러면 충전이 되긴 되는데 정상적인 5W짜리로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10배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즉 5W짜리 충전기로는 1시간이 충전될 게 요 USB 2.0를 통한 그런 이제 충전기로는 10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USB 3.0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에서도 저출력과 고출력이 있는데 저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은 똑같지만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50mA, 900mA입니다. 0.1A, 0.9A가 거의 1A에 가깝죠. 여러분들 보통 그 휴대폰 충전할 때는 뭐 물론 요새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휴대폰 충전할 때는 웬만하면은 2.5W짜리 충전기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5V 전압으로서 USB 충전을 할 때 500mA 즉 0.5A의 전류를 갖다 흘려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5W가 넘어야 됩니다. 즉 5V에 1000mA 그래서 이제 900mA가 이제 USB 3.0의 고출력이라고 그러는데 1A 이상 돼야지만 맥북 같은 경우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충전기로 맥북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려고 그런다. 충전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느리게 충전되죠. 느리게 충전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류 용량이 작아서입니다. 전류는 초당 전류를 얼마나 세게 때려줄 수 있냐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게 약하면은 충전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특히 PC도 뭐 앞면에 있는 USB, 뒷면에 있는 USB 어느 거에 꽂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전 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USB의 전류 용량은 작아요. 이겁니다. 운 나쁘면 요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면 USB는 기본적으로 500mA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쪽이 전류 용량이 크고 충전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대용량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전류에서 동작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 USB 단자에 꽂으면은 가끔 인식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 있죠. 근데 뒤쪽에 꽂으면 뒤쪽 패널에 꽂으면 인식이 잘 되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그 USB 메모리가 요구하는 최대 전류의 양이 이 전류 용량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USB 디스크에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 크기가 클수록 사용하는 전류가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를 들면 뭐 한 64기가나 아니면 뭐 512기가 정도 되는 그런 USB 메모리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0.5A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분한 그런 전력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원해가지고 맥북이나 노트북에 쓰려면 최소한 1A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유있게 1.5A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USB 타입 A 형태의 커넥터나 타입 B 형태를 쓰지 않고 엔간하면 타입 C를 써요. 엔간하면은 물론 타입 C 한쪽은 타입 C 한쪽은 타입 A나 B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엔간하면 타입 C로 서로 연결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맥북이나 뭐 맥 에어나 아니면 맥 프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케이블이 양쪽 다 타입 C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최대 3A, 다시 말하면 15W짜리 전력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거는 USB PD, 마이크로 또는 USB PD 스탠드를 써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5A, 다시 말하면 100W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USB 충전기 하나 가지고 형광등 갖다 한 10개쯤 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USB의 규격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류 용량, 다시 말하면 전력이 다르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돼야지만 USB 디바이스가 올바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전의 경우에도 전원의 이 와트수, 파워의 용량이 작으면 충전이 느린 것이고 파워 용량이 크면 빠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북 충전기로 똑같이 USB 타입C를 쓰는데 맥북 충전기로 만약에 휴대폰 충전했다. 그럼 충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고속 충전기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원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와트수가 높다 가지고 충전이 빨라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훨씬 충전 시간이 짧아져요. 용량이 클수록. 그래서 2.5W보다는 4.5W가 4.5W보다는 7.5W짜리가 7.5W보다는 뭐 맥프로에 쓰는 그 이만한 충전기 있죠. 큰 거 10W짜리가 이게 훨씬 더 충전이 빨리 된다는 거, 요건 사실입니다. 뭐 근데 대부분 뭐 과충전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뭐 10W짜리 쓴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한 3, 4배로 빨라지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대략 2배 이상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차징 프로필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건 이제 각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전력 용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10W짜리다.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은 몇 와트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요 프로필이 모든 충전기마다 그리고 모든 USB 디바이스마다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서 사실 써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USB 메모리 쓰거나 USB 디스크 쓸 때, 외장 디스크 쓸 때 이런 거 잘 안 보고 쓰죠. 잘 보고 써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요거는 USB 디스크, 외장 디스크의 경우에 프로필인데 여러분들 USB 디스크를 갖다가 USB 그 단자에다 연결하면은 왜 USB 디스크를 잘 인식 못하고 디스크가 계속 뱅뱅 돌거나 윙윙 돌면서 자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요건 하드 디스크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SSD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하드 디스크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USB 외장 디스크가 인식이 잘 안 된다. 대개 이 전원 프로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대개 전원 프로필이 높아요. 10W짜리, 다시 말하면은 5V일 때 2.0A 이상을 갖다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거의 안심하려면은 타입C 사이에서 사용하는 3A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USB PC에는 USB 전면 패널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지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뭔가 USB 장치를 갖다 연결했는데 잘 안 돌아간다. 그렇다면은 외부 전원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PC의 뒷패널에 연결해 보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SB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의 이제 프로필이 이 정도 수준을 갖다가 요구하는데 USB 허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외부 전원 꼭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몇 개 꽂으면은 거기는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인식이 안 되고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최소한의 요구하는 프로필에 맞는 그런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USB 허브 같은 경우에는 외장 전원을 반드시 꽂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외장 전원도 뭐 PC 뒷패널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두세 개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럼 제대로 인식이 안 되거나 자꾸 꺼지겠죠. USB가 자꾸 인식이 안 되거나 중간에 인식되다가 자꾸 인식이 없어지거나 자꾸 꺼지거나 동작이 안 된다. PC 문제가 아닙니다. 용량이 프로필이 안 맞는 용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된 용량에 맞는 그런 전원을 갖다가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 그 USB 충전기가 또는 USB 전원이 몇 와트인가 하는 거 다 써 있습니다. 겉에 다 써 있으니까 보세요. 아주 쬐끄만 것으로 써 있으니까 뭐 최대 전격 전류, 최대 전격 전압,
물론 출력입니다. 입력은 아니에요. 입력은 220V에 뭐 몇 암페어 이렇게 될 겁니다. 220V 입력 쪽이 아니고 출력 쪽. 그래서 뭐 5V에 뭐 3A, 15W 이 내용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USB 전원이 용량이 얼마짜리고 어떤 프로필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봐야 되고, USB 디바이스들도 다 이 프로필에 써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이 USB 메모리는, 이 USB 디스크는, 이 USB 카메라는, 뭐 이 USB 마우스는 프로필을 얼마 요구한다 하는 게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용량의 전원, 전격 용량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고 쓰면은 USB를 쓸 때마다 상당히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USB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사서 쓸 때 아마 USB 메모리의 설명서를 자세히 본다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USB 메모리의 규격을 갖다가 제조회사의 규격 내용 갖다 살펴본 적이 있다면은 아마 재밌는 내용 하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USB 메모리가 어떤 저장 방식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저장 방식, 거기에는 SLC 방식, MLC 방식, 뭐 TLC 방식, 그다음에 이제 QLC 방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식 중 하나가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전자공학적인 파트를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금하죠. 궁금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저장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SSD를 비롯해 가지고 USB 메모리, 즉 반도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그 특성 때문에 뭐 D램처럼 거의 무한대가 아닌 어떤 일정한 수명 주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수명이 어떤 제품은 수명이 짧고 어떤 제품 수명이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쓰다가 뭐 이제까지 갑자기 USB 메모리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USB 메모리가 어느 순간에 딱 죽어버려요. 갑자기 인식이 안 되거나 데이터를 못 읽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건 다시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럼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USB 메모리의 수명이 얼마 되는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결론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USB 메모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 불안한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자주 쓴다, 그러면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USB 메모리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다가 백업을 해도 됩니다. 이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잘 못하면 거칠게 다루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자기 데이터는 백업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데이터 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과제물을 갖다 지금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걸 USB 메모리나 디스크에다 저장해뒀었는데 갑자기 깨졌다,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날라가서 숙제를 갖다 또는 과제를 못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별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 같은 걸 쓸 때는 특히 데이터를 항상 2군데 이상의 장소에다가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무조건 백업해야 돼요. 백업 안 하면 컴공학생이 아닙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시스템에다가, 뭐 한 카피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다가, 뭐 또 한 카피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또는 뭐 한 카피는 PC에다가, 한 카피는 노트북에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거의 매일 백업을,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데이터가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백업을 한 번도 안 해두고 있다 갑자기 데이터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데이터가 깨져서 망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망한 겁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즉 사회에서는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다 본인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실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잘 백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가 만약 USB 메모리다. 그렇다면 이 USB 메모리가 수명이 얼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SSD 방식이다, MSD 방식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한 개의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셀, 이 셀이 뭐 한 비트면 좋겠는데 보통은 뭐 1K, 뭐 아니면 4K, 또는 이제 16K 같은 킬로바이트 단위로 보통 셀이 만들어집니다. 이 한 개의 셀에 두 개 상태를 기록하는 그런 경우, 즉 true, false 또는 01 형태로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SLC 방식이고, MLC는 멀티플, 한 개 셀에 4개 상태, 00, 01, 10, 11의 그런 4개의 상태를 갖다가 한꺼번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MLC. TLC는 8개의 비트를, 8개 상태를, 그럼 3비트가 되겠죠. QLC는 한 번에 4비트의 상태를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QLC 방식인데, SH 방식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빠릅니다. 빠른데 약 10만 회 정도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10만 회 읽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사실 10만 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USB 메모리 좀 자주 쓰게 되면요, 10만 회는 한 1년 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되면 한 10만 회 정도는 1년 정도면은 수명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USB 메모리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메모리 아니라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MLC 방식이다. 그러면 대략 한 3,000회에서 5,000회 정도입니다. 엄청 짧아지죠. TLC는 더 거의 1,000회 이하. 그 대신에 쌉니다. SLC 방식은 비싸요. TLC는 쌉니다. 그리고 느려요. QLC 방식은 더 느리고 더 금방 망가집니다. 그 대신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USB 메모리를 할지라도 같은 용량인데 어떤 건 싸고 어떤 건 비쌉니다. 와, 같은 용량이면 싼 게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같은 USB 3.5인데 이상하게 어떤 USB 메모리는 느려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 PC가 이상한가? 아닙니다. 그 USB 메모리가 QLC 방식이나 TLC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쌉니다. 싼데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싼 거를 쓸 때는 이거는 금방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 쓰고 싶다, 좀 빠르게 쓰고 싶다, 그러면 SSD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MRC 방식 갖다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물론 TLC 방식이나 QLC 방식, 특히 QLC 방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보, 기밀이 들어가는 정보,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 이런 정보를 갖다가 QLC 방식의 USB 메모리를 쓰게 되면은 수명이 워낙 짧다 보니까 뭐 잊어먹어도 뭐 중요한 정보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 되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QLC 방식은 하루 만에 수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몇 달 가요. 몇 달 가는데 아무래도 SLC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은 수명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많은 횟수로 리드 라이트를 하느냐, 라이트를 많이 했느냐, 리드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자주 썼느냐, 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어느 한 개 숫자로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상대적으로 QLC가 SLC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 느린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싸다. SLC 방식이 비싸긴 하지만은 수명도 좀 길고 그리고 좀 빠르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USB 플래시 램의 그 패키징 방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TSOP 방식이냐, Thin Small Outline 패키지 방식이냐, 아니면 BGA, 여러분들 그 DRAM, SDRAM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램 붙이는 방식 있죠. Ball Grid Array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 COB 방식, 치펀보드, 이 방식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TSOP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긴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GA 방식을 이렇게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마 BGA 방식으로 된 그런 USB 메모리를 쓸 것이고, 그리고 막대 모양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마 TSOP 방식의 패키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만든 그런 USB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냐 나쁘냐는 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제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모양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어떤 형태의 그 패키지를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그 칩에 마운팅하는 방식, 그것도 뭐 BGA 방식을 쓰느냐 아니면 TSO 방식을 쓰느냐 하는 게 갈라진다는 뿐이지 뭐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TSO 방식을 쓰려면은 원래 그 플래시 램 칩 자체가 TSO 그 핀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BGA 방식을 쓰고 싶다면은 그 플래시 램의 칩 자체가 BGA 방식으로 그 커넥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이것도 좋겠죠. 자, 이번엔 컴퓨터의 전원입니다. 비록 이 과목에서 이 전원에 대해서는 요 한 페이지밖에 설명 안 하긴 하지만은, 내가 컴퓨터, 즉 특히 P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를 때 가장 신중하게 오랜 시간 고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CPU도 아니고 메인보드도 아니고 램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닙니다. VGA는 더욱도 아니에요. 어차피 게임할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워입니다. 파워가 사실상 컴퓨터의 모든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워가 나가면 다 끝이죠, 그냥. 파워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파워가 아무거나 다 되느냐? 파워라는 게, 전력이라는 게 힘을 주는 것인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얼마나 안정되게 전원을 공급하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파워 자체가 뭐 이 파워를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뭐냐에 따라서, 즉 ATX 보드냐, 마이크로 ATX냐, 뭐 TFX냐, 뭐 ITX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원이 안정된 전류와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전원이 고급이냐 아니면 중급이냐 저급이냐를 가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원을 갖다 구분할 때 용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전원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력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 와트수로 구분하는데, 뭐 작은 거라 그러면 150에서 400W짜리, 옛날에 요거 많이 썼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컴퓨터가 용량이 많이 요구되고 특히 VGA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450에서 1500W 정도까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2000W에서 15000W까지, 즉 15kW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얼마나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고,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전원을 보게 되면은 이 전력 용량이 큰 놈일수록 전원을 더 안정되게 공급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비쌀수록 더 좋은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더 안정되고 더 스테이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그게 비싼 전원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요. 근데 비싸다는 얘기는 곧 전력 용량이 크다는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전력 용량이 큰 파워가 좋은 파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PC에도 어떤 파워 쓰는 게 좋으냐 고민이 많을 텐데, 보통 여러분들 PC는 웬만하면은 550W에서 600W 정도면 다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VGA라도 2장씩 끼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된 그 상황에서 쓰고 싶다 한다면은 한 1000W 이상은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좀 비싸죠. 이러한 전원에서 사용되는 이제 출력 전압, 요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2V, 5V, 3.3V입니다. 12V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0에서 50A 정도, 5V는 이제 그보다 좀 더 큰 35A까지 지원하고, 3.3V는 이제 한 30A까지 지원을 하는데, VGA 보조 전원이라는 게 있죠. 요거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뭐 4핀짜리냐, 6핀짜리냐, 8핀짜리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것들도 전부 다 10V, 5V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원이에요, 결국은요. 그런데 어떤 전원은 VGA용 보조 전원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파워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워는
8핀짜리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핀짜리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6핀짜리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2핀짜리를 더 연결해 가지고 8핀짜리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엔 8핀짜리인데 이걸 쪼개면은 6핀이나 4핀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전원은 잘 봐야 돼요. 그냥 보조전원은 뭐 6핀, 8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조전원 킷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VGA가 6핀짜리 보조전원을 쓰는데 파워를 보니까 8핀짜리더라. 당황할 필요 없어요. 2핀이 빠집니다. 잘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핀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VGA가 8핀짜리인데 전원이 4핀짜리밖에 없다. 4핀짜리 2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워를 샀을 때 그 파워에 동봉되는 매뉴얼을 잘 보고 전원을 조합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파워가 PC용하고요 서버용이 다릅니다. PC용부터 스위치 파워 쓰게 되는데 이런 형태죠. 근데 서버용은 이제 파워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모듈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씁니다. 모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전력 용량이나 형태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서버용이건 PC용이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다 겉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이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파워가 내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500W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DC 아웃풋 용량이 나와 있고 쓸 수 있는 입력 전원 220에서 230V다. 60Hz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 DC 아웃풋 쪽으로는 요 핀 쪽으로는 12V, 5V, 3.3V 그리고 최대로 줄 수 있는 용량의 암페어가 얼마다 하는 게 써 있겠죠. 보통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메인보드에 들어간 12V 요게 이제 가장 큰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보조 전원들 나머지가 이렇게 5V는 뭐 103W까지 그리고 이제 서브로 쓰는 5V 요건 보통 이제 CPU 보조 전원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12.5W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는 이 전원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얼마다. 그리고 각각의 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인보드나 VGA 카드나 CPU나 하드디스크가 요구하는 그러한 용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연결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그 전원 옆에 붙어 있는 대충 한 이런 전원은 요 정도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읽어보고 서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고서는 이 파워가 총 몇 와트짜리고 그리고 각각의 전압을 얼마씩 용량을 갖다가 지어줄 수 있다 하는 걸 잘 보고서는 쓰기 바랍니다. VGA 카드를 뭐 4장, 8장을 쓰거나 뭐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한 10개를 쓴다 이러면은 이 전원 용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더 큰 전력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워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PC가 쓰다가 켜지긴 잘 켜지는데 쓰다가 자꾸 죽는다, 자꾸 리부팅 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물론 소프트적으로 윈도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하드웨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대개가 전원의 용량이 모자라서 될 경우가 많습니다. VGA 카드 하나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VGA 카드 하나 더 붙였더니 그래서 크로스파이어를 연결했더니 쓰다가 가끔 얘가 재부팅되고 막 죽는 경우가 생긴다라 그런 경우라면은 대개가 파워의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워를 좀 더 큰 걸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 보면은 전원이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와버린다, 정전됐다 이러면 방법 없죠. 여러분들이 그 쓰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날리면서 뭐 아량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 날려버리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UPS 쓰면 그런 경우를 갖다가 피할 수 있습니다.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하는 겁니다. 전원이 나가더라도 내부에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일정 시간은 버텨줍니다. 어떤 UPS 쓰냐에 따라 다른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오랜 시간을 버티게 되고 그리고 그 충전되어 있는 그 배터리 충전되어 있는 전력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원이 나가도 PC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UPS의 요 용량과 현재 쓰고 있는 PC의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UPS 쓰면은 몇 분 버틴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용량의 경우에는 보통 10분입니다. 10분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가볍게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놈이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버틴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UPS 쓰더라도 전원이 딱 나가는 순간에 PC가 안 꺼진다는 것 뿐이지,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3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UPS니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UPS는 여러분들이 정전이 났을 때 충분히 파일을 다 저장하고 윈도우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 유지해 주는 거예요. 많이 오랜 시간 유지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얼마냐, 뭐 50%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0% 충전에 얼마 걸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충전 시간 달라지는데, 보통 UPS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충전하면 100% 충전됩니다. 웬만해서는 50% 정도면은 한 5분 이 정도면 다 50% 충전돼요. 50% 정도만 충전해도 PC가 한 10분은 버팁니다. 웬만해서는 뭐 10분 이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주 엄청나게 큰 걸 돌리지 않은 다음에야 10분까지는 웬만하면 버틴다 봅니다. 그리고 UPS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좀 또 종류가 다릅니다. 뭐 서지 인풋, 즉 220V 전압이 갑자기 번개 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압이 들어올 때 이걸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전압 기능이 있느냐, 항상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웃풋, 즉 뒤에 있는 플러그가, 전원 플러그가 몇 개가 붙어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이 플러그를 통해 나가는 출력이 너무 과출력이 나갔을 때, 그럴 때 이걸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다르겠죠. 여러분들 어떤 UPS 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여러분들 집에 쓰는 일반적 UPS를 쓴다 그러면은 아마 UPS 쓰는 데서 이런 걸 쓰세요라고 권장해 줄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업체가 권장하는 걸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가지고 쓰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APC에서 사용하는 이제 CS500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 흔히 많이 쓰이는 건데, 요새 단종은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많이 쓰이는 건데, 이 정도 쓰면은 보통 한 15분 정도 버티고, 그리고 웬만한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15만원 정도?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쌀 수도 있는데, 정전됐을 때 날아가는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에 따라서 이 UPS가 비싼지 안 비싼지는 여러분 판단이 되겠죠. 아마 잘 고르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전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케이스입니다. 보통 샷이라고 그러는데,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골라야 돼요. 잘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입니다. 튼튼한 거 골라라는 겁니다. 작든 크든 뭐 누인 거든 세운 거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튼튼한 거, 뭐 철판이 얇고 뭐 그냥 휘어지고 막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튼튼하고 두꺼운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립할 때 손 안 다칠 만한 거. 여러분 케이스 자세히 보게 되면 은근히 손 다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 보게 되면 손이 안 다치게 긁히는 데 없이 정말 잘 가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크기에 따라서 뭐 빅타워다, 뭐 미들타워다, 미니타워다, 뭐 데스크탑용이다, 뭐 슬림 뭐 PC용, 뭐 로우 프로파일 LP, 로우 프로파일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렉마운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픈 타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메인보드 크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ATX용 케이스가 있고 마이크로 ATX 케이스가 있고 ITX 케이스가 있습니다. 메인보다 큰데 케이스 ITX용이라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메인보드 크기에 알맞는 그러한 케이스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익스패션 디바이스 스페이스, 즉 뭐 디스크를 넣는 공간,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뭐 베이가 뭐 13.3cm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뭐 6.4cm 지원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개 디스크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 웬만한 그 PC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디스크를 여러 개 안 쓰죠. 한 개로 끝내고 디스크도 안 쓰고 아예 그냥 뭐 M2 타입을 쓰는 경우도 많죠. 예. 그리고 뭐 PCI 슬롯이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PCI 슬롯이 많으면 그만큼 케이스가 큰 거고, 말하자면 ATX 보드가 되겠죠. PCI 슬롯이 작으면 작을수록 케이스도 작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PC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립한다 아니면 뭐 산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파트는 케이스 그리고 파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 구입하거나 조립할 때 보게 되면은 CPU나 VGA 같은 건 정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비싼 거를 갖다가 쓰고 뭐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걸 쓰려고 애씁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전원이나 이 케이스에는 돈을 안 들이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케이스도 정말 좋은 거 비싼 거 써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프로라면. 파워도 물론이거니와 이 케이스가 멀쩡하지 않은데 좋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이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일수록, 튼튼한 케이스일수록 전자파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먼지 같은 거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 같은 설계도 잘 되어 있고, 가격이 싼 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CPU를 갖다가 사용하고 아무리 좋은 메인보드를 쓴다 한들, 뭐 라이젠 7을 라인을 쓰고 뭐 라이젠 7을 쓰고 무슨 뭐 ATX에 뭐 VGA 카드 갖다가 몇 개 쓰고 뭐 Z보드를 쓰고 한다 한들,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다 소용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새 세대 사람들은 워낙 그 케이스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멋있는 걸 선호하게 돼 있는데, 내가 대충 봤을 때 케이스가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좀 싸 보이면은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케이스다 그렇게 보일수록 철판도 좀 두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멋있는 거 사는 얘기죠. 케이스에 절대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고르라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성능 CPU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공랭식 쿨링보다는 수냉 쿨링을 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i9 이상, 그리고 뭐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7 이상을 쓴다 그러게 되면은 일단 공랭식을 쓸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무조건. 그리고 인텔 CPU를 할지라도 뭐 i7 이상이라면은, 특히 게임 전용이라 한다면은 공랭식을 쓰면은 곤란합니다. 수냉식을 쓰도록 하세요. 워터쿨링 방식을 쓰고 라디에이터를 쓰는 그런 방식을 쓰기를 바라는데, 그래야지만 아마 과열을 방지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제 수명대로 CPU나 램이나 VGA 카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 쿨링 하는 방식 중에서 수냉 쿨링 같은 경우에는 CPU만 시켜주는, 요거만 달려있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은 CPU하고 VGA 카드를 같이 수냉으로 돌려주는 수냉 재킷을 갖다가 VGA도 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메인보드에다가도 또는 메인 메모리 램에다가도 수냉 재킷을 달아가지고 같이 냉각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비싸겠죠. 어쨌든 최근에는 웬만큼 CPU 사양이 높다 그러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요 라디에이터와 수냉 재킷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냉 방식이 내가 효율도 좋지만은 공냉 방식보다도 오히려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CPU 자체에 진동이 있는 그런 공냉 팬을 쓰는 것보다는 CPU 자체에는 진동이 없는, 뭐 없진 않습니다. 요 수냉 재킷도 이 안에 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진동이 있습니다만은 공냉식보단 적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놈이 훨씬 더 좋은 팬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하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고사양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수냉 쓰세요. 공냉은 비교적 저사양에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컴공과 학생들이라면은 엔간하면 수냉 방식의 PC를 쓰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겠습니다만 베어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베어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PC 본체를 원래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어본 PC는 그 내부에 그 케이스까지 다 있는데 케이스 내부에 CPU와 메인보드와 파워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램을 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램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 없이 램은 알아서 이제 필요한 용량만큼 사서 사용자가 그냥 장착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통 VGA하고 디스크,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는 다 옵션입니다.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를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경우에는 베어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쓰는데 기본 사양으로서는 부족함이 없겠죠. 램만 잘 선택하면 되겠죠. PC용 베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베어본이 있는데 PC 베어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내부에 CPU, 메인보드, 파워만 딱 있고 나머지는 사용자 알아서 구입해서 장착해라 이런 스타일이 이 PC 베어본 스타일이고, 커스텀 베어본은 뭐냐면은 맥 미니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맥북 같은 경우처럼 무조건 다 내장돼 있어요. 안에 내장돼 있는데 단지 주문할 때 램은 사이즈 얼마, CPU는 어떤 거, 뭐 안에 저장 장치는 어떤 용량으로 하는 것 같다가 구매자가 미리 고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내가 구입할 때 나는 CPU 뭐 램 사이즈는 얼마, 디스크 사이즈는 얼마짜리를 갖다가 사겠다. 그러면은 이 제조사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을 커스텀 베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고 요 본체만 딸 나오는 거죠. 나머지 뭐 모니터, 키보드 이런 건 다 이제 알아서 구입자가 알아서 구매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베어본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 없는 노트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베어본이라는 것이 조금 옵션이 많고 쓰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우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은 아마 베어본 PC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원하는 사양의 CPU 메인보드만 고르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쓰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PC를 갖다가 하나 조립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 케이스, 파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부품을 골라가지고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잘 만들어진 베어본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사양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PC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 때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나름대로 설계를 잘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쭉 뭐 CPU 해가지고 메인보드, 뭐 램, 뭐 그다음에 VGA, 뭐 디스크, 그리고 이제 뭐 USB까지 쭉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성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갖다 쭉 봤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만들거나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